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우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대해서 복습하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음결, 포화 상태, 포화 수증기량, 상대 습도, 이슬점이란 용어를 배웠는데요. 아마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 다시 복습하겠지만 위 용어들은 모두 구름의 생성을 설명하기 위해 배운 것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큰 장벽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힘들죠. 이러한 것을 우개념이라고도 하는데요. 힘드시겠지만 이 과정을 이겨내야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결, 포화, 포화 상태, 포화 수증기량, 상대 습도, 이슬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중의 물 두 번째 시간으로 상대 습도에 대해서 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을 이용하여 상대 습도를 구할 수 있다. 상대 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마철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습니다. 봄철에는 빨래가 잘 마르죠? 장마철에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장마철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습니다. 빨래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빨래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빨래가 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라고 하면은 빨래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배우게 되는 상대 습도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용어들은 모두 구름의 생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야 됩니다. 응결이라 함은 수증기가 모여서 물방울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죠. 자, 이 물방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수증기가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는 방법입니다. 공기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운동이 느려진다는 얘기고요. 분자의 운동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의 분자들이 모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 중에 수증기량 자체가 증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증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수증기들이 모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는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 주로 얘기하게 될 단열 팽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이동이 차단되는 것이죠. 열의 이동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 부피가 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기가 열의 이동이 차단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외부의 압력이 작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기압이 작아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주변 기압이 하강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어떤 경우 주변의 기압이 하강하냐면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죠. 즉,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증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압 차이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 외부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수증기가 응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 수증기가 유입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낮아져 이슬점에 도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 상태에 도달한 온도가 되죠. 수증기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값이다. 그래서 수증기량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 이슬점이 높았고요. 수증기량이 적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슬점이 낮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이때에도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는 거였죠. 이때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이 같은 경우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죠. 지난 시간에 형성평가로 풀었던 문제인데요. 각 구간의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지점을 봅니다. A 지점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도달한 지점이 됩니다. 이때는 포화 상태가 되겠고요.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 지점이 되겠죠. 반면에 B, C, D,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온도를 낮추거나 수증기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 포화 상태에 도달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잘 비치는 맑은 날. 젖은 빨래를 널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빨래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빨래가 마릅니다. 빨래에서 증발한 물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됩니다.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감소합니다. 또 공기 중의 수증기량을 습도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가 낮을 때는 건조하고 높을 때는 습합니다.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일정해도 상대 습도가 달라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상대 습도가 낮아집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요, X축은 기온, Y축은 수증기량으로 되어 있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빨간 선으로 이어져 있는 곡선이 바로 포화 상태에 이르는 점들이 되는데요. 이때 A, B, C, D 4개의 지점에서 공기들의 상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부터 보도록 할까요? A는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 공기의 상태, 현재 기온, 이슬점, 상대 습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선 A 공기의 상태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A 공기의 현재 기온은 10도씨입니다. 10도씨일 때 공기 1kg당 수증기량이 7.6g이 되면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A 공기는 현재 1kg당 7.6g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A 공기의 이슬점은 몇 도가 될까요? A 공기는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에 도달한 온도, 이걸 이슬점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온도 10도씨가 바로 이슬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을
100분율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화 수증기량이 7.6이고 현재 수증기량도 7.6이니까 상대 습도는 100%가 되겠죠. 이번에는 B공기를 보도록 합시다. B공기 역시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공기와의 차이점은 기온이 높아진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공기 모두 현재 공기의 상태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3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공기 1kg당 27.1g인데 현재 상태가 그 상태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B공기의 현재 기온은 30도씨입니다. 또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 기온인 30도씨가 있을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공기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습도도 100%가 되는 것이죠. 즉 A공기의 상대 습도 100%고요. B공기도 마찬가지로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C와 D는 어떨까요? C는 현재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C 공기의 현재 기온은 30도씨입니다. 30도씨에서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B처럼 수증기량이 증가하던가 A처럼 기온이 낮아져야 됩니다. 다시 C를 보시죠. C의 현재 상태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C의 포화 수증기량은 27.1g/kg인데요. 현재 수증기량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현재 수증기량은 7.6g/kg입니다. 즉 27.1에서 7.6을 뺀 만큼이 더 포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C 공기에 있을 점은 몇 도씨가 될까요? C 공기가 포화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몇 도씨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온도가 낮아져서 A로 가야 되는 것이죠. 즉 있을 점은 10도씨가 되는 것입니다. C 공기의 상대 습도는 28%가 되죠. 28%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7.1분의 7.6으로 27.1분의 7.6으로 계산해서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최대 27.1만큼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7.6만큼 있는 것이죠. 비율로는 28%가 되는 것입니다. D공기를 보죠. D공기의 경우 현재 상태는 현재 기온이 10도씨인데요.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7.6g/kg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증기량은 27.1g/kg이니까 과포화 상태인 거죠. 더 많이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은 있을 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있을 점이 높아지고 수증기량이 적을수록 있을 점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1번은 맞습니다. 2번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 온도를 낮추면 포화 상태가 된다. 예, 맞죠? 온도를 낮출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뭐였어요? 예, 수증기량 자체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있을 점은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예, 맞았죠?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네 번째, 포화 상태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보다 많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포화 상태에는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지점을 얘기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아니죠.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의 공기는 습도가 50%다 돼 있는데 아니죠. 100%였습니다.
그 이유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1 나오게 되죠. 1에다가 100을 곱했으니 100% 나오게 됩니다. 3번 포화 수증기량 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공기는 포화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과포화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응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4번 포화 수증기량 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는 공기는 불포화 상태이다. 이게 맞네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포화 수증기량 곡선보다 아래쪽으로 멀리 갈수록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 쪽으로 접근할수록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 것이었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내용은 상대 습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습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습하고 건조한 정도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로 얘기할 것은 이 상대 습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기온의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건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량, 이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해서 곱하기 100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6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상대 습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보시면은 상대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날씨누리 집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하루 중에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스마트폰 날씨 앱들이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동네의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과 습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맑은 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습한 날 혹은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증기 양이 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맑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공기의 유입이 없이 하루 동안 기온만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0시에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이 되고요. Y축에 있는 값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 습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기온의 변화는 알고 계시죠?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낮이 되면 기온이 높아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될 때 그때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밤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죠. 그러니 기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낮이 되면 기온이 상승하다가 해가 지면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기온이 변할 때 기온이 하강했습니다.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질 때에는 공기 중에 포화시킬 수 있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했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증기들이 만나서 물방울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즉 수증기량이 적어도 응결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화 수증기량이 떨어지게 되죠. 포화 수증기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했던 상대 습도에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 되는데요. 밑에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 습도는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낮이 됐습니다. 낮이 되면 기온이 상승하게 되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기온에 따라서 습도가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서는요, 항상 맑은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맑은 날 하루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수증기 유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과 습도의 변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맑은 날 하루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맑은 날 하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부에서 수증기 유입이 없는 거죠. 수증기량은 일정하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과 습도의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낮에는 기온이 상승한다고 했었죠. 낮에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인 습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것이었죠. 반대로 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돼서 상대 습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맑은 날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낮이 되면 기온이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기온의 변화는 수어 포화 수증기량과 관계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온이 높은 오후가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고 했죠. 기온이 높아지는 경우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습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밤의 경우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 결과 습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맑은 날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맑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공기의 유입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즉, 수증기량이 일정하다.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량과 바로 연결되는 이슬점도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문제 안에는 숨어있는 힌트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확인 문제들을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봤더니 좀 복잡하죠? X축을 확인해 보면 X축은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Y축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기온, 하나는 습도라고 되어 있죠.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기온으로 읽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 습도로 읽어야 됩니다. A부터 보죠. A는 밤에는 높다가 낮이 되면 낮아졌다가 다시 밤이 되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기온은 아니죠. 자, 기온인 경우에는 밤이 되면 낮아졌다가 낮이 되면 높아져야 됩니다. 즉, 여기 있는 B가 기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C는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맑은 날 하루 동안에 거의 변화 없다. 수증기량이 변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슬점이 되겠습니다. C는 이슬점이 되겠죠. 자, 그럼 A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A는 밤이 되면 높아졌다가 낮이 되면 낮아지는 상대 습도가 되는 것이죠. 이해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A는 습도, B는 기온, C는 이슬점 해당한다. 맞죠? 선생님 여기 습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여기서 습도는 상대 습도를 얘기합니다. 정확히 하면은 상대 습도라고 보기에서 써주는 게 더 좋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진다 되어 있는데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습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맞죠? 3번 하루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맑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날이 흐려졌다 라고 하면은 습도가 변화 생길 겁니다. 4번 낮보다 밤이 습한 까닭은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죠. 밤이 더 습한 까닭은요, 기온이 낮아져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 주셨다가 소수형으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같이 써볼까요? 자, 밤이 더욱 습한 까닭은
기온이 낮아지죠. 기온이 낮아져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 결과 상대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상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상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세 가지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온은 낮아지고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고 상대 습도는 높아지고, 이 세 개를 서로 연결지어서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으로 출제 가능합니다. 5번 14시에서 15시 무렵 낮이네요. 습도가 가장 낮은 까닭은 기온이 높아져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맞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지문으로서 서술형으로 출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지문도 같이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이네요. 스스로 확인하기 내용입니다.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이건 뭐였습니까? 상대 습도 되죠? 상대 습도. 자, 두 번째,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고 했죠?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이건 언제였습니까? 낮이었죠. 자,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기온이 낮아진다,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진다,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졌으니까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되죠. 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습도가 높은 날이 지속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 되겠죠. 곰팡이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습도를 낮춰야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습도는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를 얘기했었죠. 상대 습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시에서 나와 있듯이 습도 자체, 수증기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증기를 흡수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주변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거죠. 주변의 기온을 상승시키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습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원리가 뭐였습니까? 바로 제습기죠. 제습기를 틀어놓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썼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전에는 눅눅한 방안을 이렇게 건조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방안이 눅눅할 때 오히려 보일러를 돌려서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수증기 습도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다시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어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우듯이 과학 용어집을 만들어서 들고 다닌다면 과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은 구름의 생성 과정과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할 텐데요. 대부분의 원리는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지난 강의와 오늘 강의를 꼭 복습하시고 다음 강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복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